풍성한 가을 햇살을 받으며 자란 푸른 채소들. 식탁 위에 올리면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보약이 따로 없다. 그중 유독 가을에 맛이 좋고 영양이 풍부한 채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욱이다. 단백질과 칼슘은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채소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아욱.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가을철 약이 되는 보약 채소 아욱과 함께한다. 아욱은 단백질과 지방, 칼슘이 시금치에 비해 2배 이상 들어있으며 비타민도 골고루 함유되어 있고 장을 부드럽게 하는 효능이 있어 변비나 이질, 골다공증에 좋습니다. 또한 비만 개선과 무기질과 칼슘이 풍부하여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아욱을 고를 때는 잎과 줄기를 눈여겨봐야 하는데 잎이 짙은 연두색을 띠며 넓고 부드러운 것을 고른다. 또 줄기가 통통하면서도 부드러운 것이 신선한 아욱이다. 바야흐로 아욱의 계절입니다. 힘나는 채소의 대명사격인 시금치보다 칼슘과 단백질이 2배나 더 많은 게 바로 아욱인데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가을 아욱으로 맛있는 아욱 삼겹살 주먹밥 만들어 볼게요. 아욱에는 비타민 A가 풍부해 100g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 해소에 효과적이며 이뇨작용에도 도움을 준다. 아욱 삼겹살 주먹밥 만들기 첫 번째. 먼저 아욱을 깨끗하게 씻어준다. 잎에서 줄기까지 꼼꼼하게 씻어주면서 푸른 물이 나오도록 치댄 후 찬물에 헹궈주는데 이렇게 해야 아욱의 풋내와 쓴맛이 없어진다. 아욱은 푸른 물이 나올 때까지 주물러 씻어서 풋내를 없애주셔야 하는데요. 흔히 소금을 넣어서 치대지만 이렇게 소금을 넣게 되면 더욱더 질겨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이어서 주먹밥에 함께할 채소를 손질하자. 양파는 잘게 다지고 홍고추도 작게 썰어 넣는다. 이번엔 양념장을 만들어 조릴 차례. 팬에 다진 양파와 간장, 다진 마늘, 맛술, 설탕, 참기름을 넣고 졸여주면 되는데 양념장이 졸아들면 불을 중약불로 줄인 후 아욱을 데쳐준다. 한 입 한 입 양념장을 앞뒤로 묻혀가며 숨이 죽을 정도로만 데쳐주면 된다. 아욱을 데치실 때는 아욱 숨이 죽을 때까지만 살짝 데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짭조름하고 달콤한 간장 양념에 졸이시게 되면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주먹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주먹밥에 맛을 더할 삼겹살. 삼겹살은 덩어리가 남지 않게 아주 잘게 다져놓자. 이어서 프라이팬에 다진 삼겹살을 볶아주는데 먼저 삼겹살을 올린 뒤 양념장과 후추를 넣은 후 볶아주면 된다.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커다란 보울에 밥과 볶은 삼겹살, 참기름을 넣은 후 숟가락을 이용해 골고루 잘 섞이도록 비벼준다. 취향에 따라 고기가 아닌 멸치볶음이나 담백한 견과류를 넣어서 주먹밥을 만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아욱을 펼쳐놓고 잘 섞은 재료들을 한 숟가락씩 떠서 얹어주는데 그런 다음 도로로 말아가며 모양을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홍고추와 잣을 주먹밥 위에 올려 장식해주면 아욱 삼겹살 주먹밥 완성. 부드러운 아욱의 특별한 변신 아욱 삼겹살 주먹밥. 초록의 건강한 아욱과 맛있는 주먹밥이 만나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웰빙 간식이 탄생했다. 옛 속담에 가을 아욱은 문 닫아 걸고 먹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가을 아욱은 맛과 영양이 높은데요. 오늘은 설이 내리기 전이 가장 맛있다는 가을 아욱으로 만든 아욱 고추장 수제비 만들어 볼게요. 아욱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으며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오늘의 두 번째 요리인 아욱 고추장 수제비 만들기. 먼저 아욱을 썰어 물에 씻어주는데 손으로 주무르듯 세게 문질러가며 씻어주면 된다. 깨끗하게 씻어낸 아욱은 물기 제거를 위해 손으로 눌러가며 꼭 짜놓자. 씻기 전에 아욱을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씻으면 풋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제비에 함께할 채소를 준비하자.
부추는 길쭉하게 썰어놓고 대파는 어슷하게 썰어 준비하자. 이제 반죽에 함께할 아욱 물을 만드는데 아욱과 물을 함께 넣고 곱게 갈아주면 된다. 본격적인 수제비 반죽을 만들 차례. 커다란 보울에 밀가루를 붓고 갈아놓은 아욱을 조금씩 넣어가며 반죽을 만들어준다. 수제비 반죽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아욱을 간 물을 이용하시게 되면 더욱더 아욱의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수제비에 맛을 더할 육수를 준비하자. 청주와 멸치, 디포리, 건새우를 넣은 다음 육수가 충분히 우러나오도록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준다. 그런 다음 건더기는 건져내고 국물만 남긴다. 남은 국물에 우선 고추장을 풀어넣고 국간장까지 더한 후 아욱을 넣어 한 소끔 끓여주자. 매운 걸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된장이나 국간장 양념으로만 끓이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반죽해놓은 수제비를 넣어주는데 양손으로 얇게 펴가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 국물에 떨어뜨려주면 된다. 소금으로 간을 더해주는데 수제비가 익어 둥둥 떠오르면 미리 준비한 부추와 대파를 넣어준다. 푸른 아욱의 색다른 반전 아욱 고추장 수제비. 얼큰한 국물에 쫄깃한 수제비의 식감이 어우러진 별미 중의 별미가 탄생했다. 아욱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갈증을 많이 느끼는 사람에게 좋으며 체온이 올라가 수분 손실이 많은 여름철에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한 변비가 심한 사람에게도 좋고요. 다만 이렇게 아욱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몸이 냉하고 허약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유의 강인한 생명력으로 가뭄에도 잘 견디는 아욱. 아욱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먹으면 그 맛과 영양이 뛰어나 가을이면 더욱 진가를 발휘한다. 또 국물 요리나 무침은 물론 전이나 수제비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채소가 바로 아욱이다. 선선한 가을, 제철 아욱과 함께 가족을 위한 특별한 밥상을 준비하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보라입니다. 네. 자,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운동하기에도 참 좋은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을철 운동 가볍게 생각했다간 오히려 이 운동으로 인해서 다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 다칠 위험이 더더욱 높아지는데요. 준비 운동은 우리 몸의 체온을 높여서 관절이나 근육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몸이 어떤 상황인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적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기온이 낮은 아침에 운동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기본 운동으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근육과 힘줄을 서서히 늘리면서 몸의 유연성을 키워주는 스트레칭이 좋다고 하니까 이 가을 스트레칭과 적절한 운동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스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이 손상을 입으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추간판의 손상으로 수액이 빠져나와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추간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의 역할은 외부의 힘이 왔을 때 그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가운데 있는 수액과 그것을 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수액이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바깥으로 돌출돼서 신경을 누르는 증상을 우리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추간판 탈출증. 하지만 잘못된 자세나 운동 부족,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그 발병률이 늘고 있다.
따라서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한 휴식에도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한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현대인의 고질병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이 되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척추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가 경직되기 쉬워져서 이렇게 허리 통증, 이렇게 척추 질환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온차가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벌어지는 날씨에는 작은 충격에도 일명 디스크, 추간판이 파열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곤 하는데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가톨릭대학교 대전 성모병원 정형외과 김영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인데 먼저 추간판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추간판은 척추의 추체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물로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몸의 체중을 압력을 상쇄하는 연성 구조물입니다. 이는 크게 수핵과 섬유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류가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주위의 확산에 의해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아마도 우리 몸에서 혈류의 공급을 못 받는 기관 중 가장 큰 기관이 제4요추 추간판이 될 것입니다. 네, 이 추간판이 척추의 움직임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작용을 담당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추간판을 이루고 있는 수핵과 섬유륜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섬유륜은 약간의 섬유세포와 유사한 모양의 섬유륜 세포들과 실처럼 얽혀진 기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질은 마치 그물이 얽혀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다른 물질이 차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핵은 젤리같이 말랑말랑한 물질과 관절에 있는 연골세포와 유사한 모양의 추간판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간판을 이루고 있는 이 수핵과 섬유륜이 잘 작동을 해야지 척추 건강도 유지가 될 텐데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수핵은 의외로 70%에서 90%가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앉아있거나 서서 행동을 하게 되면 체중이 가해지면서 이 수액에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수액에 있는 물 성분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간판이 정상 성인에 있어서 아침에와 이 성분이 물이 빠져나간 이후에는 우리가 누워서 자는 동안 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핵과 섬유륜의 세포 모양을 자세히 보면 역할을 더 잘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핵은 연골과 유사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연골세포는 아니고요. 연골과 모양이 유사한 세포입니다. 섬유륜은 섬유세포와 유사한 길쭉한 모양의 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골세포와 다르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마치 모식도에서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물이 얽혀있는 모양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추간판이 체중에 완충작용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좀 그림으로 이걸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진은 실제 척추를 옆으로 잘라놓은 단면입니다. 이 단면을 보시면 위아래에서 체중이 부과되면서 이는 수액에 압력을 주게 되고 이 압력은 그 주위에 있는 섬유륜으로 압력을 전달합니다. 이 전달한 압력을 견뎌내는 게 섬유륜이고요. 수액은 이 물성분이 이렇게 되면서 점점 빠져나가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추간판도 퇴행성 변화를 맞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원인이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네, 아무래도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자꾸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반복적으로 물이 채워지는 과정들이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하다 보면 그런 역할들이 다해질 때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화는 척추 디스크에 있어서는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이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된 프로테오글라이칸 성분들은 물에 흡수하는 능력들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에 키 차이가 없이 똑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아침이나 저녁이나 키 차이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수액의 퇴행성 변화로 그 주위의 섬유륜에 과도하게 힘이 전달이 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 섬유륜이 파열이 일어나면서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주위로 수액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수액 탈출증, 다른 말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척추가 정상일 때와 노화가 됐을 때 그 모습을 이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 주신다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상적인 방사선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그림은 퇴행성 변화가 노화가 진행된 방사선 사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의 디스크가 굉장히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정하고 척추의 모양이 네모나게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척추의 간격 사이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척추뼈에도 골극이라고 해서 삐죽삐죽한 뼈다란 뼈의 뿔 같은 것들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퇴행성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 3, 4번, 4, 5번 내려가면서 척추 추간판은 점점 넓어지게 돼 있지만 5번, 천추 1번 사이는 좁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MRI 검사를 통해서도 정상일 때와 노화되었을 때를 비교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상 추간판과 차이는 T2의 강조 영상이라고 우리 MRI 중에서 한 영상에서 굉장히 잘 나타낼 수 있는데요. 추간판은 보통 가운데 부분에 밝게 보이고 그 주위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이 정상 추간판의 모습입니다.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그 가운데 밝은 수액의 부분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다 검은 영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이것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난 MRI의 소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사진으로도 비교가 가능하겠죠. 예, 어떻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실제 논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1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추간판의 수액세포가 관찰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퇴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보통 2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주위에 섬유륜과 수액의 모양이 점점점 흐려지면서 수액이 점점점 넓어지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3단계에 가시면 수액이 거의 관찰되지 않고 섬유륜과 거의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4단계, 5단계를 가시면 수액은 거의 사라지고 섬유륜만 그 사이를 다 채우게 돼 있고요. 5단계를 가면 섬유륜도 퇴화를 되면서 그 사이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일단 척추 자체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탈출된 디스크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원래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하죠. 네, 흔히들 디스크가 생기면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추간판은 외부로 돌출이 되었을 경우에 돌출된 부분은 원래 자기 위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염증 물질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이 진행되면서 주위 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서 돌출된 부분들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러면 돌출된 부분이 사라지면서 점차 증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 만성화되고 자꾸 재발한다면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데 이 추간판 탈출증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저희가 의학적으로 구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의 형태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추간판 전체가 커져 있는 것을 우리가 팽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는 아니고요. 추간판 탈출증의 상태는 돌출이냐 탈출이냐 아니면 완전히 격리가 돼 있냐 이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하는 건데요. 돌출은 섬유륜이 완전히 찢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액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모양이 뒤틀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간판 탈출은 수액이 완전히 바깥으로 나온 상태를 우리가 탈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격리된 탈출은 이 수액이 완전히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격리된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추간판 탈출증의 주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들로는 초기에는 단순하게 요통만 있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요통이 동반되지 않는 디스크 증상들도 굉장히 흔합니다. 이러한 요통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하지 방사통이라고 불리는 다리 쪽으로의 통증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근력이 감각이 저하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하지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특정 자세에 따라서
증상이 변화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은 이렇게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허리가 아픈 요통과 함께 다리까지 통증이 전해진다면 척추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야 한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해 신경근이 분포한 다리에 감각 이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자극되는 신경근에 따라 발등에까지도 그 통증이 이어질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네, 허리가 아파서 왔는데요. 한 3일 전부터 허리서부터 이제 무릎인대끼로 좀 땡겨서 이렇게 왔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이렇게 아프신 적이 있으셨나요? 예전에도 한번 허리가 아팠었는데요. 그때는 금방 회복되는데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척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위해서는 먼저 신체 검사를 진행한다. 똑바로 엎드린 상태에서 허리를 고정하고 한쪽 무릎을 굽혀보는데 이때 허벅지 앞쪽에 통증이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다. 네, 이 환자는 실제로 3, 4번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는 환자의 상태로서 왼쪽 다리 쪽으로 허벅지까지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CT나 MRI를 통하여 그 부위에 디스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통의 진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검사로 방사선 검사를 들 수 있다. 척추 부위의 방사선 촬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간판 탈출증 자체를 진단할 수는 없지만 척추의 골절이나 골관절염, 척추 전방 전이증 등 추간판 탈출증과의 간별이 필요한 뼈의 이상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평소에는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좀 아프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허벅지부터 다리 밑에까지 찌릿찌릿거리고 통증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걸을 때 뭐 감각이 이상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세요? 다리가 힘이 빠지는 정도는 아닌데 느낌이 조금 어둔한 느낌이 들고 이런 증상이 있거든요. 대변 보시거나 소변 보실 때 힘들거나 잘 안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힘을 줄 때는 허리가 계속 통증이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허리 디스크는 가벼운 요통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제때 치료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데 2주 이상 지속될 경우 엉덩이나 다리 통증은 물론 하체 저림 등이 나타날 수 이 있다. 환자의 경우 5번 천출번 왼쪽에 디스크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왼쪽에 다리 쪽으로 저림 증상이 있고 허리 통증을 지금 동반하고 있으면서 지금 감각신경에 약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물 치료를 시작해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약물 치료가 실패했을 경우에는 주사를 통한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등을 통해 다른 치료로의 전환을 권유드립니다. 흔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면 수술에 대한 걱정부터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발병 초기에는 약물 치료와 물리치료, 주사요법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척추 고정술과 같은 수술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이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에 마비를 일으키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저희가 수술을 해도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회복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런 증상이 빨리 완화가 되든지 아니면 증상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기둥인 허리. 허리 통증은 일상생활의 고통은 물론 삶의 질 또한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방치해 수술에 이를 경우 오랜 재활 등의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조기 발견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 허리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추간판 탈출증이 의심되면 어떻게 진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은 먼저 어떻게 통증이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진과 이학적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느 부위에서 어떤 디스크가 문제가 생겼을까 예측을 하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단순 방사선 사진을 통해서 어느 부위에 퇴행성 정도가 진행이 되어 있는지
또한 자세한 추간판의 돌출 정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CT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서 디스크의 모양과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상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다양한 신체적인 검진을 통한 진단법,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학적 검사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이 될 텐데 어떻게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로는 하지 직거상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핀 채로 들어올리면 신경을 자극하는 증상이 나오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판별을 합니다. 이때 증상이 악화되는 정도의 다리 각도로 추간판 탈출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한 50도에서 80도 사이를 양성의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으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4번 신경 위쪽에서는 이와 반대로 대퇴신경 쪽으로 신경근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는 환자를 엎은 상태에서 대퇴신장 검사라는 것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게 되면 대퇴신경근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자극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대퇴신장 검사 양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학적 검사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하지 직거상 검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네, 굉장히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하게 되면 추간판이 탈출된 신경 주위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근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다리를 들어 신경을 늘려줄 경우에 디스크가 있는 부위에 신경근이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끼이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우리가 이용한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학적 검사에 이어서 영상 검사를 통해서도 진단이 이루어지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영상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 방사선 검사와 MRI 검사 등을 시행을 하는데요. 단순 방사선 검사에서는 보시는 엑스레이와 같이 우리가 정상적인 디스크 간격 외에 4번과 5번 추체 사이에 디스크 간격이 감소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어 있구나. 여기에 증상이 있는 디스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MRI를 통해서 실제로 디스크가 돌출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단순 방사선과 MRI만 통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학적 검사와 지금 실제로 나와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 실제로 증상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감별을 해서 두 개를 맞춰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이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통해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되면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질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일단 먼저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이 대증적 치료입니다. 대증적 치료는 대부분이 요통과 방사통은 초기에 굉장히 염증 물질로 인해서 굉장히 심하게 호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초기에 약물 치료를 시행을 하면 75%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여기서 치료를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물리치료도 이러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약물 투여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예로서 신경 차단술이나 신경 성형술 등을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효과가 없으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치료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추간판 탈출증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크게 신경 차단술과 신경 성형술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은 우리가 좀 길쭉한 바늘인 투호의 바늘이라는 바늘을 쓰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시암 영상 투과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신경근 주위로 바늘을 삽입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바늘을 삽입한 이후에 여기다가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통증을 감소시키고 염증을 빼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치료법입니다. 신경 성형술은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성형술은 우리가 미추라는 꼬리뼈 바로 위에 뼈 사이의 구멍을 통해서 굉장히 기다란 카테타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꼬리뼈 쪽을 통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카테타를 쭉 관을 올려서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부위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이후에 이 방향을 조절하면서
이 안쪽으로 저희가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안에다 많은 약물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한 이 카테타의 모양으로 저희가 유착이나 그리고 디스크가 있는 모양 자체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어서 감압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신경 차단술보다 이렇게 신경 성형술을 해야 되는 환자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지, 이 점도 좀 궁금한데요. 네,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 차단술로 도달이 힘든 중앙성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을 동반한 경우, 그리고 또 여러 번의 신경 차단술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비수술적인 치료로 좀 이렇게 통증이 완화가 되고 이렇게 척추 질환이 낫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다만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분명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같이 척추 수술하는 의사들이 존재를 하겠죠. 예. 네.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외래에서도 항상 디스크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이것은 꼭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미 증후군입니다. 마미 증후군, 영어로는 카우다이큐나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척추의 끝에 마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대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바로 밑에 부위입니다. 근데 만약 디스크가 점점점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면서 이 마미를 당겨 내리게 되면 대소변에 장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이 줄줄 나오든지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빨리 와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대소변 장애가 계속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응급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보다는 디스크 크기가 작지만 우리가 운동신경이 계속 마비가 돼서 발목이 점점 올라가지 않거나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거나 이런 진행하는 운동 마비에는 저희가 반드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추간판 탈출증의 수술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술법은 과거서부터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왔는데요. 예전부터 시행했던 개방적 추간판 제거술입니다. 이것은 칼로 추간판이 있는 부위를 제거를 해서 디스크를 직접 꺼내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1990년대에서부터 미세 내시경적 추간판 제거술이라고 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추간판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일 유행하고 있는 1구경과 2구경을 통한 관절경화 추간판 제거술이 굉장히 요즘 유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으로 제거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 범위를 점점점 더 넓히고 있어서 이것들의 제거술 기술들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심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 추간판을 보충해 줄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압술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법도 많이 개발이 됐고 더 좋아지고 있는데 근데 그 어르신들의 경우 이런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는 손대는 게 아니다. 이게 수술 한번 받고 나면 허리가 완전히 망가진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겉까지 망가지기까지의 그 노화와 퇴행성 변화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수술을 처음부터 권유드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까지도 수술을 회피하시는 것은 별로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주름이 생기는 것과 똑같이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도 노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노화가 되는 것을 본인이 평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노화가 된 것을 관리를 못한 것을 이것이 수술 때문에 모든 게 다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척추 추간판 탈출증, 이렇게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소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추간판 탈출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자세들이 저희가 권유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요추는 전만이라 그래서 앞쪽으로 정상적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만이 유지되는 각도가 정상적으로 척추에 가장 힘이
덜 분산되는 그런 각도입니다. 따라서 이 전만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 있을 때 똑바로 서서 앞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보다는 전만을 유지하게 허리를 꼿꼿이 서고 가능하면 다리를 한쪽으로 올려서 전만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앉아있을 때는 똑같이 의자의 가장 끝쪽까지 엉덩이를 집어넣고 의자 뒤쪽으로 받침을 완전히 세워서 전만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자 자세가 가장 좋겠습니다. 물건을 들 때는 앞쪽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몸쪽으로 물체를 가까이 하고 몸 전체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허리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엎드려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완전히 등을 구부려서 일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허리 쪽은 피시면서 엎드려서 일을 하시면 조금 더 추간판 탈출증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봅니다. 네. 자, 먼저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면 나중에 생기게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X입니다. 추간판은 저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물질을 넣어주지는 못합니다. 예전에 그런 시도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것이 다 결국 밖으로 다시 나와서 그 수술법들은 다 사장이 됐고요. 현재 저희가 추간판을 제거하고 나면 그 부위는 섬유성 조직 결합으로 다른 조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이 새로 생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만성 변비가 척추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그건 정답은 O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변을 보거나 할 때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힘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되죠. 이럴 때 우리 몸에 뇌압이라는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올라가게 되는 압력이 신경근의 팽창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것을 발살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디스크가 조금 더 튀어나올 수 있고 이것에 의해서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 중에 변을 보시다가 힘을 주다가 디스크가 생기신 분들도 자주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이 효과 없던 이 디스크 시술 한 번 더 받으면 나을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것은 세모로 하겠습니다. 이유는 한 번 치료가 염증을 줄여준 우리가 디스크 시술이 다음번에 염증을 증상이 다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시도를 해서 조금 더 염증 세포를 줄여줘서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100% 좋아진다고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저는 1년에 3회 이상은 시행을 하지 않고요. 3회 이상이 됐을 때는 다른 치료법을 권유를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것은 O입니다.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척추 추간판 탈출증을 보면서 굉장히 좋은 약과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옛날에는 수술적 치료의 질환에서 지금은 내과적인 치료의 질환으로 점점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약물 치료를 하는 도중에 스스로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O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치유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에이 그러면 뭐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쉬기만 해도 나을 수 있겠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이건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근데 초기에는 염증이 물질이 나올 때는 이게 보통 상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통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면서 치료하시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치료는 되겠으나 굉장히 힘든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적당한 약물 치료와 이런 치료들에는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닥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 자세는 허리 건강에 좋지가 않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세모요. 예. 바닥에 앉는 자세를 우리가 가부좌라 그래서 인도에 우리가 수행하는 자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리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앉는 것에 굉장히 적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무리를 주지는 않는데, 하지만 바닥에 앉을 때 허리를 구부정하게 앞쪽으로 숙이거나 이런 자세, 안 좋은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에는 허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앉으실 때는 항상 정자세를 유지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앉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치료받는 동안에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나요? 네, 추간판 탈출증 치료받는 동안에 좀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될까요? 네, 추간판 탈출증의 운동법에는 예전부터 몇 가지 운동법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굉장히 아플 경우에는 이런 운동법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베드레스트라 그래서 가만히 누워서 쪼그리고 앉아서 자기가 통증이 없어지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 통증이 조금 감소가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예전에는 맥켄지 운동법이라 그래서 허리를 뒤로 펴서 방사통이 허리 한쪽으로 모이면서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운동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행하는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운동법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최근에는 그것을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굴곡이라고 앞으로 숙이는 이런 운동법들도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평소에 스트레칭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인이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통증이 계속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재수술해야 하나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받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 재수술을 받아야만 할까요? 네, 일단 초기에는 처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신경근이 완전히 풀어지지 않고 신경이 염증에 의해 통증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잔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증상의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도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낫지 않을 경우에는 MRI 같은 것을 재촬영을 해서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복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네, 허리가 좀 아프다 할 때 이렇게 복대를 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대를 하는 게 허리 통증 완화라든지 이렇게 개선에 있어서 도움이 될까요? 네, 도움이 됩니다. 허리의 압력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통증의 완화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서 매일매일 복대를 하고 다니시면 본인의 근육 자체가 복대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위축이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복대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사용은 제가 권유를 드리지만 장기간 복대 사용하시는 것은 제가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요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자연치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척추 추간판 탈출증은 자기가 아닌 위치에 따라서 저절로 흡수가 되는 병입니다. 그걸 저희가 의사로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덜 아프면서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고요. 극히 수술로 가는 경우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치유를 먼저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척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형외과 김영율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척추 추간판 탈출증, 이 질환의 특성상 재발이 잦기 때문에 치료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평소에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방법 잘 실천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 틈틈이 허리 근육이나 이 척추를 풀어주고 스트레칭을 해주면 허리 건강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맨 바닥에 앉을 때 양반 다리를 하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는 좋지 않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